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배시시 남매님이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화성으로 출퇴근하며 출근길마다 시선 집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게소에 잠시 들러 차 세우고 인사 보냅니다. 길도 막히고 정치권도 답답하지만 JB의 스윗한 목소리로 기분만큼은 뻥 시원하게 하루 시작합니다. 근데 왜 1초간 묵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소개하는데. JB의 스윗한 목소리. 네. 뭐 기분이 뻥 뚫리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왜 공감을 못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뭐 사람마다 다 평가는 다른 거니까요. 아, 예. 네. 5145님, 요즘 산책을 하다가 어디선가 불어오는 달콤한 향기 때문에 자꾸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아카시아 향이 바람에 제법 묻어나더라고요. 제 고향 마을이 아카시아 천지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벌써 피네요. 아카시아 꽃이 무슨 색인지는 아십니까? 흰색. 흰색이죠. 아카시아 꽃이 지면 눈 내린 것 같아요. 어허. 정말 멋있어요. 제이비 그거 따서 꿀 빨았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려는 거죠?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왜 또 그렇게 끌고 가나 또 맛있긴 아니 해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아카시아를 꽃을 떼서 꼭 그 끝에 꿀을 빨아 먹었다. 저는 그 얘기보다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잘라서 칼싸움을 했다. 아, 어릴 때 그 얘기.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린 제이비로. 네. 그리고 점심 메뉴도 해결해주는 시선 집중이 입증됐습니다. 0915님, 어제 제이비의 입맛 다심에 넘어가서 점심으로 추어탕 한 뚝배기 했습니다. 부추 가득 얹고 들깨 큰술 뿌려서 아이고. 한 뚝배기 했다고 올려주셨어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네. 아, 제이비 어제 추어탕 안 드셨어요? 그렇게 추어탕 노래를 부르시더니. 추어탕은 어제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네, 0915님 저희가 추어탕은 못 보내드리지만 커피와 디저트 세트 오늘 소개된 촌철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761님 오늘은 다녔던 길이 아닌 다른 새로운 길로 출근 중인데요. JB의 시선 집중도 새롭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기분 탓일 겁니다. 와, 너무 1차원적인 대답이었네요. 너무 드라이했나? 그러니까요. 네. 너무 드라이했네요. 네. 너무 드라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라이한 제이비와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떤 목소리라고 하셨죠? 스윗하다고 하셨었나? 네. 네, 상당히 건조한 스윗함이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선 배경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인선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할 게 하나 있는데요. 총선 직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날엔 국무회의 그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고 또 거듭 주문을 했습니다. 왜 이걸 주문을 했을까요? 자, 총선의 여파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이라면 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얼추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염려하고 뭘 경계할 것인지 이게 답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당 분위기 당연히 고려를 할 겁니다. 특히 용산을 대하는 당 분위기, 당의 태도를 고려를 하겠죠. 이렇게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 기용의 컨셉은 분명합니다. 친위를 위해서 친윤을 기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평가를 짧게 전해드리겠는데요.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의 지시로 내쫓은 것과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하여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진석 의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했다라고 하는 대목에 저는 밑줄을 그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총선 패배 후에 지금 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전당대회 룰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 룰의 핵심이 뭡니까? 당심 100% 반영은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주역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에게도 이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좀 있었고요. 대통령실 기강을 잡을 쓴소리를 한 참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레드팀의 수장이 될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일지 뭐 이건 앞으로 보면 알겠죠.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어제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네. 요 약속은 지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더마카가 이야기한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심 전심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 편이 되는 그럼 뭐 거죠. 바른 소리고 뭐고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4552님 대통령실이 친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잘못하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참모진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좀 보내주셨는데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제로 예정됐던 정무수석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간의 영수회담 실무 협상은 무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공지를 돌렸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정무수석이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고 그 이유는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공지를 돌렸는데요.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르면 오늘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집중케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경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용산 그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좀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무수석 교체 때문에 의제 협상이 미뤄진 마당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온당한 것인지 짚어야 되겠지만 안 짚겠습니다. 왜? 이미 어제 짚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다라고 어제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추기 토론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적절하다고 응답을 했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조사 결과가 연금특위로 전달돼서 최종안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미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결과까지 공개한 마당에 이것과는 다른 안을 채택하는 게 과연 쉬울까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물음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시간인데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의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수가 정부의 입장인데 국회 입장을 존중할지 아니면 엇박자를 칠지가 관건인데 엇박자를 치게 되면 시간이 또 그만큼 소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여기에 포인트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인물입니다. 인물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이게 다른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기초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리 인선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주호영 의원이고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연금개혁안 도출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건데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여야 간 합의를 무난하게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정부와의 조율도 무리 없이 끝내야 되는 건데 그 과정과 성과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총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주호영 그 의원이 올라 있다면 그 연금개혁 특위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의 성과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분석은 주호영 의원이 정말 총리 후보에 올라 있다면 이런 전제가 조금 깔리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렇죠. 뭐 확인될 바가 없으니까 언론 보도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마평 중에 한 명이죠. 엽기토끼님, 저는 연금이 몇 % 오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짱구님, 정년은 61세인데 64세까지 무슨 수로 납부를 하죠? 라고 물음표 주셨고요. 네. 마스터 조이님은 시민 대표를 누가 선정했나요? 저는 찬성한 적 없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총리 선정은 사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총리 인선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리 인준 표결이 21대 국회가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권영세 의원이 그 얘기를 하긴 했었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지금 연금 개혁안 그 최종 처리는 21대 국회 안에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맞물립니다. 그러네요. 근데 연금 개혁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3대 개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대진님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셨어요. 더 내고 더 받는 게 개혁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관점의 문제인데요. 재정 고갈에 대비해서 재정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노후 어떤 생활보장의 측면인데 이것도 같이 고려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두 개주로 갈렸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되었던 논란이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거야말로 원점 재논의가 돼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 소재에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변화라고 많은 언론이 평가를 했는데 네. JB도 그렇게 평가하냐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한두 번 봐가지고 평가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단 여기에는 그럼 물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수석급 이상의 인사가 있으면 항상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하고 기자들 질문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그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 등장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인사가 뭐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일상적 소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는 문제. 그래서 정책까지 아울러서 계속 기자들 질문을 받는 거라면 왜 애당초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어제의 그 한 장면만 가지고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평가는 너무나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MBC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MBC와 통화해서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이 뉴스에서 뽑아낼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첫째, 공직기강 비서관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짧은 머리는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등장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 공직기강 비서관이 자주 통화하던 사이도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이건 일상적 사유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 때문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망라해 봅시다. 안보실 인사가 등장하더니 경찰 출신의 행정관과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등장을 하고 급기야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용산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랬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 정점에 있는 게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밝혀야 된다. 이걸 둘러싸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만 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1인당 통 크게 1억씩 지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정부가 관련 설문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26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좋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질문이 이런 겁니다. 정부가 1억 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되겠는지, 그리고 국가는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라고 하는데요. 심심해서 설문조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도입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건 부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을 교체까지 하면서 여기에 상당히 방점을 찍었던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자녀당 1억 원씩을 지급하는 통 큰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건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찔끔찔끔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에 다 증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 양육 정책 개편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양근사님, 나도 하나 낳아야겠네요. 1억 준다면. 이런 분도 계시지만 네. 반면에 키우는 비용은 1억으로 해결이 될까요? 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자녀 한 명은 기본이고 둘째를 낳으면 셋째를 낳으면 이런 식의 접근법부터도 문제라는 얘기도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 맞다. 이 점은 좀 인정하고 이야기가 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사랑님은 기존 아이들은 지원이 없습니까? 이미 낳은 아이들도 좀 돌봐주세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